서문 읽기 22번째. 밀레니얼 선언. 완벽한 스펙, 무한한 노력, 그리고 완전히 가난한 삶. 멜컴 해리스 지음. 예,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역시 이제 미국의 청년에 관한 얘기인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제 요즘 흔히 부르는 90년대, 2000년대 이쯤 출생한 사람들 얘기예요. 세대 얘기가 요즘 많긴 한데, 이 밀레니얼 선언이라는 이 책은 좀 특별해요.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인데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이게 교육 관련돼 있는 이런 얘기는 그 볼링 언론이란 책을 잘 썼던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자가 있죠. 일종의 그냥 사회과학계의 락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홀로 볼링 사람들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미국 내에서 혼자 놀다 보니까 이제 볼링도 혼자 친다 뭐 이런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그 클린턴 백악관에 초청되어서 이제 미국에 자문하고 그랬던 걸로 유명하고요. 사람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최근에 Our Children 이제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는 교육 관련된 책을 쓴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괜찮은 때가 있었는데 90년대 이후로 안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시기에 관한 거는 소위 그걸 대압축 시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위랑 아래랑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붙어 있다고 해서 이제 대압축 시대라고 하고 크루그만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종의 이제 케인즈 시대 이후에 상당히 괜찮은 시대가 왔다가 이게 80년대 레이건 대처의 신자유주의와 함께 이제 이게 무너져 나간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사회가 이제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퍼트넘이 한 얘기는 그냥 요약을 해보면은 좋은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명문고등학교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사람들 생각이고 학교는 비슷비슷한데 그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퍼트남이 자기가 살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렇게까지 우수하지 않아도 웬만큼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도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트넘이 소개한 연구 중에서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 가난한 이 동네랑 부자 동네 사이에 서로 교환을 하는 그런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죠. 그런 걸 연구를 했는데 이 부자 동네에 있다가 가난한 동네로 간 학생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 있다가 부자 동네로 간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것이 개선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좀 빈부를 줄이고 일종의 소셜 믹스라고 하겠죠. 좀 서로 같이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때 퍼트남 얘기를 보면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멜컴 해리스의 그 밀레니얼 선언의 그 두 분야가 사실은 다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와서 아 지금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중반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크넥스 티슈라고 부르죠. 그 티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월가에도 생기고 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인재를 만들었는데 야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최저임금 조금 넘는 돈을 받게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책에는 그렇게 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게 우리랑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20대들이 힘든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 이 90년대 이후 생긴 이 변화를 소위 인적 자본이라는 말이 강화되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
그냥 우리 얘기 그림자처럼 본다고 하시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저자 후기보다 옴긴이의 말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노정태라고 하는 한때는 이제 새 시대의 새로운 저자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책 시장이 워낙 힘들어서 요즘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 멜컴 해리스라는 작가의 지명도보다는 한국에서는 노종태라는 번역자의 지명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옴긴이의 말 1. 세대 담론은 워낙 많다. X세대, Y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등. 국내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88만원 세대, 에코 세대, 그린 세대, 소확행 세대, 최근 화제를 끌고 있는 90년 이후 출생 세대 등 젊은이들을 유의미한 인구 집단으로 나누고 그들이 다른 세대와 갖는 관계를 탐구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밀레니얼 선언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책은 여러모로 여타 세대론과는 다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88만원 세대 성공 이후 청년 농객으로 소환되어 공론장에 글을 써온 나는 흥미를 느꼈고 번역 제안을 받아들였다. 출판사에서 번역자에게 허락해주는 이 지면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책에 갖는 독특한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밀레니얼 선언의 활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밀레니얼 선언의 저자 멜컴 해리스는 1988년생이다. 우리는 심지어 책의 본문을 읽기도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저자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대1로 등치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소설가 조남주가 82년생 김지영을 썼을 때 택한 것과 유사한 전략이다. 중심 화자가 태어난 해를 밝힘으로써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선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 김지영 씨와 그 또래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충격을 준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였다. IMF 이전까지 한국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향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걸 감사히 여기라고 노래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김지영 세대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다. 사회가 각자 도생의 분위기를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소위 빠른 83년생으로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해에 고등학교 졸업한 나 또한 같은 세대로서 그 변화를 경험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회가 사라졌다.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드높이고 증명해야 할 시장만이 남아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 내동댕이 쳐 있었다. 멜컴 해리스의 또래 집단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2008년 금융위기가 그와 유사한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공격적인 확장 재정 및 대규모 토목 사업들을 통해 그 충격을 상당히 흡수했기에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미국은 언제나 잠깐의 고민과 방황 후 특유의 낙관적인 사회 분위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달랐다. 그 전과 후 미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세대론이란 대체로 해당 세대의 당사자가 아닌 그보다 윗세대의 눈으로 요즘 애들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결과물일 때가 많다. 베이비 부머를 연령 고도로 다른 책 중 대다수는 베이비 부머들이 직접 쓴 게 아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데이비스 브룩스의 보우버스는 베이비 부머 이후 세대의 옆이 생활을 들여다본 관찰지이기도 하다. 밀레니얼 선언은 그러나 1988년에 태어난 멜컴 해리스가 1988년 무렵에 태어나고 성장한 자기 또래가 빠진 함정에 대해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찾고자 모색한 결과물이다. 1980년에 태어나 1982년생들과 함께 학교 다닌 한국인의 번역을 맡기에 딱 알맞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전후 미국의 정신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생각, 이것보다 나은 저곳으로 가자는 이 에너지,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의 세계관이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특징 짓는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2010년대 현재는 중국이 따라붙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21세기 경제적 패권 역시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 두 차례의 오일 쇼크, 레이건 재임기의 쌍둥이 적자,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까지 그 모든 난관을 겪었고 견뎌냈다. 그 바탕에는 미국 특유의 낙관주의가 있었고 이런 일도 결국 잘 이겨냈다는 역사적 경험은 그 낙관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 사이에서 낙관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왜일까? 88년생 멜컴 해리스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볼 때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4년제 비영리 대학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197% 상승했다. 공립대의 경우는 280%나 올랐으며 이는 주택가격이나 의료비 등 비교 가능한 모든 지표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서기만 빼놓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낙관주의는 적어도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외 여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사회가 큰 경랑에 휩쓸려도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리고 성공적으로 중산층에 안착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말해 아메리칸 드림이 아직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바로 그 꿈 혹은 미국적 낙관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짓밟았다. 2007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쳐오자 그 후 졸업한 대졸자들의 실업률 및 불안전 취업률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채에서 벗어나게 해줄 듬직한 일자리는 없는 세대가 탄생하고 말았다. 2008년은 80년대 중후반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무렵이다. 이들은 취업을 앞두고 자신들을 받아줄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들 밀레니얼들은 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아온 혹은 그것을 존재 이유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받아온 세대이기도 하다. 밀레니얼 세대는 단지 불황으로 인해 취업이 안 되는 세대가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이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언제나 운이 안 좋은 세대는 있게 마련이다. 밀레니얼 세대의 진짜 문제는 노골적으로 취업시장의 상품으로 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이전에는 그저 허울뿐인 소리일 수 있지만 어쨌건 교육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며 시장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취업이 안되는 것은 개인적인 불행이고 운이 나쁜 일이지만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실패작이라는 말을 뜻하지는 않았다. 이전 세대는 자신이 루저라는 사실을 쿨한 훈장처럼 술집에서 시비가 붙고 누군가 한판 싸우며 생긴 콧잔등의 흉터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반면 아무리 세일을 해도 팔리지 않은 채 재고 신세가 된 밀레니얼들은 자신이 루저라는 사실 앞에서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게 된다. 미국에서 1988년에 태어나 자란 멜컴 해리스에 따르면 밀레니얼은 직업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당위적 명제로 내재하며 커나간 세대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교육 산업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샅샅이 훑어나간다. 미국 교육의 실상은 우리가 상상해온 그것과 사뭇 다르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을 하는 반면 미국은 차기성을 길러주는 자유로운 교육하는 나라라는 우리의 환상을 해리스는 여지없이 포기한다. 한국에서 흔히 보는 과도한 주입식 교육이 똑같이 혹은 좀 더 창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다가 사교육을 받고 대입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온갖 방과 후 활동을 수행하고 나면 한밤중이 되고 만다. 1950년에 웃자고 쓴 아동소설 데니던과 숙제기계는
2010년대에 이르러 사실상 논픽션이 되고 말았다. 나는 대학교 입학과 졸업 등을 오래전에 마쳤다. 사교육 업계에 몸을 담근 적이 없다. 최근 한국의 대학 입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 등 단 하나의 시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획일적이고 잔인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다양한 입시평가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사교육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밀레니얼 선언에서 말컴 해리스가 묘사하고 있는 미국식 교육의 궤적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6세에서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에서 공부에 투입되는 시간은 146%는 훌쩍 뛰었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32%나 증가했다.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공부 시간이 3배나 늘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역시 19%나 더 늘어난 것이다. 우리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주로 접하는 자유분방한 미국 학생은 현실이 없다. 미국은 대학에 갈 마음이 있는 아이들에게 장기간의 아동노동을 시킨다. 단 그 위에 교육적 가면을 더 씌워서 자신들이 과다 노동을 시키고 있던 사실을 가리고 있다. 대학에 갈 마음이 없거나 그럴 처지가 되지 않아서 일찌감치 공부를 접은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단지 수업 시간에 조금 늦었을 뿐인데도 교실 문이 잠기고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학생 학교 경찰의 손에 의해 끌려나간다. 한번 그렇게 나가자라 찍히고 나면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내몰린 청소년을 기다리는 곳은 문자 그대로 감옥이다. 현 체제는 숙련된 노동자를 더 많이 생산해내도록 짜여 있지만 같은 이유로 더 많은 죄수들을 양산해낸다. 이 가혹한 현실을 아는 선생, 학교 상담사, 관리직 종사자들은 학생들에게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된다고 농담을 하며 씁쓸하게 전달하곤 한다. 사회학자 빅터 리오스의 논의를 빌려 말컴 해리스가 전달하고 있는 미국 교육의 실패와 그로 인해 밀레니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귀를 기울여보자. 미국의 교육, 열린 교육,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창의성을 드러내고 발휘하며 대학에 가고 개성을 뽐내며 살 수 있으리라 전제하던 그 교육은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오늘날 노동계급의 젊은이들은 수십 년 전의 노동계급과는 전적으로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일을 배우지 않는다. 대신 감옥에 갈 준비를 한다. 이 주장은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2012년 미국 소아과학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전국 단위의 검증 가능한 조사는 1965년에 수행된 것으로 이후 미국의 젊은이들이 체포되는 비율은 확연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누적되고 있다. 5. 그리하여 밀레니얼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 교실에서 쫓겨나 감옥에 가는 저소득층 혹은 인종적 소수자 그룹의 밀레니얼뿐 아니라 넉넉한 양육자 품에서 성장하며 대학에 진학하는 중산층 그룹의 밀레니얼 역시 마찬가지다. 형무소에 갇히지 않는다 한들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지고 그것을 갚기 위해 평생토록 과로와 경무에 시달리는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과 성공의 방정식을 가장 잘 풀어내는 우등생들에게는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월화수목금금금, 미국식으로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하는 9to6의 삶이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신선한 논의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막 직업세계에 발을 들인 젊은이가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번아웃은 최근 국내 출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온 주제이니 말이다. 밀레니얼 선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로와 번아웃이라는 잘 알려진 현상의 이면에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짚어내고 그것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첫째, 미국 연방정부는 젊은이들을 일찌감치 학자금 대출에 묶어서 고분고분한 빚쟁이로 전락시킨다. 둘째, 베이비 부모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는 반대로 늘어나는 국가 재정의 큰 부분을
자신들의 몫을 뚝 떼어서 복지 예산으로 축낸다. 셋째, 잘 팔린 상품이 되라고 교육받았지만 시장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밀레니얼 세대는 불안을 이기지 못해 정신과에 들락거리며 처방받은 알약을 삼키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 작업은 드물지 않다. 가령 학자금 대출 및 청년층을 올가매는 빈곤의 늪에 대해서는 일본계 미국 저널리스트 츠츠미 미카가 쓴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1, 2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 부모와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의 현황에 맞도록 쓰여진 온갖 경제 경영서들이 있다. 온 세상이 베이비 부모의 은퇴를 걱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높은 성취를 내기 위해 혹은 높은 성취를 내지 못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미국 젊은이들의 실상을 알고 싶다면 넷플릭스에 접속하여 슈퍼맨 각성제를 보거나 의료사회학자 피터 곤레드의 책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낸 책을 찾기는 어렵다. 밀레니얼 선언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바로 세대론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역설한다. 정확히 말하면 세대론이라기보다 베이비 부모가 벌이는 세대 간 착취가 문제다. 베이비 부모들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는 입버릇처럼 혁명을 옹호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떠들어왔지만 사회와 경제 등의 사안에서는 세상이 자신들이 어린 시절처럼 끝없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교육 등 이전까지는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을 시장주의 대상으로 획일화시켰다. 자신이 태어난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공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평탄하게 경력을 쌓아 성공하는 삶, 베이비 부모가 구현한 미국인의 표준적 인생이다. 악한 소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무난하게 아이비리그에 진학했고 변호사가 되는 정치인으로서 이력을 쌓아나가 50대의 나이에 대통령이 된 남자 빌 클린턴이 바로 그 베이비 부모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지적하다시피 바로 그 미스터 베이비 부모 빌 클린턴은 빈곤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을 대폭 삭감하여 편모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뭉개버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다소 식상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사례에 너무도 잘 어울린다. 베이비 부모들은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준 세상의 원리를 모두 시장 원리로 뜯어고쳤다. 그리고 자신들은 넉넉한 연금을 받으며 노후 생활을 즐긴다. 그 뒷감당을 하며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향해 베이비 부모들은 천진난만하게 되묻고 있다. 얘들아, 우리 때는 월남전 반대 운동도 하고 우드스탁 가서 록 페스티벌도 하면서 저항했어. 왜 너희들은 혁명을 하지 않는 거니? 6. 밀레니얼 선언의 본문에 넌지시 언급되는 바 멜컴 해리슨은 이른 나이부터 진보운동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성장한 듯하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거야. 저렇게 하지 말아야 기득권이 흔들리게 될 거야.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는 그 모든 하지 말자식의 진보 담론을 바빗 진보운동이라 비판한다. 이 장난감은 한국인에게 몹시 낯설 것이다. 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다. 우리가 경험해본 가장 유사한 장난감은 예전에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곤 했던 청기 백기 게임이다.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마,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내려 같은 해적 선장의 명령에 맞춰 파란 깃발과 하얀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게임 말이다. 명령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점점 복잡해진다. 속도도 빨라진다. 마치 미국의, 한국의,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처럼 말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는 그 자체가 인류사적 혁명이다. 심지어 고대 로마마저도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구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했다. 서구의 베이비 부모들은 그 평화로운 세상 위에서 기존의 억압적인 문화적, 사회적, 성적 관습을 뜯어고치고 인간의 육체를 해방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의 업적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는 자본주의에 저항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자본주의에 극도로 충실한 삶을 살아왔기에 이후 세대는 낡은 관습이 아니라 돈에 짓눌려 억압당하는 세상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부모들은
아직도 진보의 깃발을 자신들의 손에 꼭 움켜쥐고 있다. 그걸 직접 휘두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베이비 부모들을 향해 천기 올려 백기 올려라고 훈계를 하는 상황이다. 밀레니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베이비 부모, 당신이야말로 기득권이고 혁명의 대상인데 왜 아직도 혁명의 주체인 양 목청을 높이고 있는가? 미국의 베이비 부모에 대응할 만한 세대로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 한국의 386 세대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을 주도한 4.19 세대와 젊은 나이에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던 386 세대가 구분되지만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었고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경제적 헤게모니와 문화적 헤게모니를 하나의 세대가 장악하고 있다. 베이비 부모 단가의 386 세대는 자신들이 이미 기득권층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대 그랬던 것처럼 저항과 혁명의 단면을 즐긴다. 하지만 본인들이 이미 기득권층인 관계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진지하게 도전장을 내밀거나 그 헤게모니를 흔들 수 있을 법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지 못한다. 내가 겪은 일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장년 진보층의 공통된 의제인 원자력 발전 반대, 즉 반핵주의에 반대하는 칼럼 썼다가 한 진보 언론에서 칼럼니스트 자리를 잃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향해 짱돌을 던지라고 요구하는 이들은 많지만 그 젊은이 짱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때 기득권이 되어버린 왕년의 반항아들은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거창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은 혁명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는 1973년생으로 달력만 놓고 보면 밀레니얼 세대와 거리가 있는 듯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찌감치 장기 불황을 겪은 터라 그의 세대 경험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한국의 88만원 세대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그런 그가 출세작인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에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책을 철저하게 읽는 것이 혁명이다라는 주장을 하자 일본의 베이비 부모인 단카이 세대가 환호성을 질렀다. 다음 작품인 이 치열한 무력을 실린 대담을 통해 우리는 사사키 아타루의 혁명론이 단카이 세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 단카이 세대는 학생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했다고 할까 방관자였지. 기분상으로는 다들 혁명에 혹하면서도 막상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 별로 없어서 반쯤은 자격지심을 마음에 담고 있는 세대야. 그래서 사사키 씨의 책을 읽는 것은 혁명이다라는 말에 꽤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 책을 읽으면 그걸로 된 거야라면서 웃음. 사사키 아타루, 이 치열한 무력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일본의 작가 가가미 아키라인데 그는 오카다 히데아키라는 이름으로 음악평론을 쓰기도 했다. 오쿠다 히데오 에세이 시골에서 로큰롤에 따르면 미국 인기 보컬 그룹 쓰리독 나이트가 내일 공연을 했을 때 가서 직관했을 정도로 열성적인 로큰롤 팬이라고 한다. 세대 경험뿐 아니라 그것을 관통하는 문화적 취향에 있어서까지 미국의 베이비 부모와 일맥상통하는 단카이 세대는 혁명이 책 읽기라는 안전한 행위에 머물러 있을 때 크게 안도한다. 물론 사사키 아타루는 책 읽는 행위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 것이지 책 읽었으니 자도 된다는 게 아니라 농담처럼 웃어넘기지만 이미 이 대화 자체가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오늘날 통용되는 혁명 담론에 허황된 측면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7. 캐나다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에서 기업의 로고가 박혀있지 않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혁명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물론 모든 기업들이 사은품으로 에코백을 주는 세상이 되었고 자본주의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물론 노 로고가 처음 출간된 것은 2007년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그 책의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더 나은 소비, 더 윤리적인 구매활동으로 자본주의를 뒤엎을 수는 있는 것이라는 안전한 환상에도 한계가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일본이 적군파나
독일의 만더 마이노프 조직처럼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테러 활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대립구도가 있었기에 학생운동의 본격적인 무장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았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더라도 적극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금세 진압되었다. 반면 우리처럼 직접 냉전을 뜨겁게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던 기존 선진국의 경우 무장투쟁을 통해 혁명을 쟁취하자는 소규모 움직임이 늘 일수하는데 그 결과는 한결같았다. 하물며 21세기에 벌써 5분의 1 가까이 지나고 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청기를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백기를 내려야 하는가? 혹은 망치를 들고 청기 백기 게임기를 부셔버리는 것만이 정답인가? 그런데 그 게임기, 즉 생산 수단을 파괴하도록 오라실 주인이 순순히 보고 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 게임기를 부수고 나면 더 중독성 있는 다른 게임기가 나타나 우리 세대보다 더 어린 세대를 향해 더욱 복잡한 명령을 쉴 새 없이 퍼붓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멜컴 해리스를 포함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그는 마르크스주의자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역사가 유물론적 변증법에 의해 필연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하나의 관점과 프롤레타리 혁명을 통해 세계를 바꿔야 한다는 또 하나의 관점이 결합되어 있는 사상이다. 전자는 숙명론이며 후자는 혁명론이기에 양자 사이의 모순은 필연적이다. 베이비 부모 세대 혹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좌파들은 대체로 숙명론을 못 본 척하고 혁명론의 손을 들어주게 마련인 것이다. 하지만 멜컴 해리스는 다르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부모 장단에 맞춰 아무리 춤을 춘들 세상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는 없으며 설령 어떤 변화가 있다 한들 그것이 기득권 베이비 부모 자녀가 아닌 대다수의 평범한 밀레니얼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저것을 조금씩 한다고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것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희망과 기대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8. 밀레니얼 선언의 결론까지 읽은 독자는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대체 이 젊은이는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혁명이 불가피하지만 혁명을 하자고 하는 그 숱한 목소리 역시 자본주의 장단에 놀아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비록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중간값 정리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서 무엇인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왜 내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는가? 이렇듯 짜게 식는 감상. 말하자면 소격 효과는 저자가 의도한 바이기도 하다. 철저히 밀레니얼 세대 당사자 입장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현황이 곧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현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낱낱이 드러내어 보여주었다. 그런 후에 단지 독자들에게 독서의 쾌감을 주기 위해 값싼 희망을 뿌려넣는 것은 상업적으로 바람직한 일일 수 있지만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그것은 베이비 부모가 듣고 싶은 밀레니얼 세대 이야기라는 뻔한 범죄에 빨려 들어가는 선택지일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앞서 언급한 폭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숙명론과 혁명론 사이의 갈등에 대해 저자의 입장을 좀 더 솔직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접할 수 있다. 멜컴 해리스는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을 찍었고 민주당 계열의 진보운동 단체와도 힘을 합친다. 하지만 그런 것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도 않다. 혁명은 어렵지만 혁명이 어렵다는 걸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 혹은 적당히 먼 미래에 이 체제 생길 결과에 대한 기대치는 현실적인 수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는 조만간 자본주의를 손보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아니면 자본주의가 우리를 손보러 올 것입니다. 언젠가 새날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함부로 단언하면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실망과 좌절에 휩싸여 버릴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포로 신세가 된 석방되어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제임스
스톡데일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하노이 힐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하지만 죽은 일들도 많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노이 힐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 인터뷰에서 스톡데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참 쉬운 질문이고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 성탄절 전에 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성탄절이 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활절 전에는 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절이 찾아오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엔 다시 성탄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려 신념을 갖는 일과 눈앞의 현실에서 펼쳐지는 폭력적인 사실들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다지는 일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시모 피글리우치. 그리고 나는 스토아주의자가 되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멜컴 해리스만큼 확고한 유물론적 변증법의 수종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자의 뜻을 다소 거슬러 몇 개의 깃발 정도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이 책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읽은 독자인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일단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게 될 사회가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한 20세기 중후반과 상당히 다를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팍스 아메리카가 유지되고 주요국 사이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글로벌 자본주의가 생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살게 될 21세기는 20세기보다 19세기의 모습과 더 흡사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발생이 아니다. 토마 피케티가 그 유명한 책 21세기 자본에서 전망하는 바와 같다. 어떤 면에서 21세기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우리는 19세기 관찰자들과 같은 상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날지 또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뒤 국가 간이나 국가 내부의 분배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불평등 문제를 경제 분석의 한가운데에 되돌려 놓고 19세기에 처음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했어야 했다.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중. 그렇다면 19세기적 상황에 맞서는 저항 역시 19세기적인 무언가여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것을 참고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19세기 미국사를 연구하는 존 그린스펀이 2014년 1월 1일 새 벽두의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 불안한 청춘, 그때와 지금은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안겨준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심해졌고 젊은이들은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다. 그러한 19세기 미국의 젊은이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한 현실에 저항했다. 뉴스 페퍼먼트의 번역을 통해 존 그린스펀의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자. 당시 젊은이들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동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별다른 계획도 연출도 없이 간단한 소지품만을 싸들고 이것저것을 옮겨다니며 삶을 꾸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것이었죠. 19세기 젊은이들은 강박적으로 각종 정치 모임, 학회, 독서 클럽, 종교 모임, 춤 모임, 심지어는 깽단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해당 모임의 대의 명분에 공감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단지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활동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안은 피할 수 없어도 고독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죠. Y세대여 부모 세대의 기준에서 벗어나자. 뉴스 페퍼먼트 2019년.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20세기의 기준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베이비 부모 혹은 386 세대와 밀레니얼 혹은 88만 세대들 스스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 경험을 하고 있는 상이한 인구 코호트의 구성원들이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절망과 각자의 희망이 있다. 다른 세대의 조언과 충고와 훈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꼭 끈끈하게 뭉치지는 않더라도 자주 만나고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19세기에 필요했고 유행했던 그것이 21세기에 통하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다. 10. 밀레니얼 선언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같은 세대, 같은 또래,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향해 기성세대에 저항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당황스러운 현상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런 역설에 사로잡힌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밀레니얼 선언은 완벽하지 않다. 아니, 여러모로 미숙하고 덜컹거리는 모습이 눈에 띈다. 번역하기 위해 꼼꼼하게 읽어나가다 보면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책은 소중하다. 다들 피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를 향해 제대로 된 물음표를 던진 몇 안 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세대 문제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결성을 지닌 어떤 설명을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기꺼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저자가 말한 중간값 정리의 난제가 스스로 풀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올 때까지 돌아다니며 만나자.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2019년 8월